가정부 주제에 다시는 저희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더니 곧이어 서지연의 손이 제 뺨에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따기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제 가슴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으며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제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제 며느리의 손이 제 얼굴에 남긴 열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새벽 대문이 천천히 열리고 낡은 가방을 든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저택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습니다. 제 아들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는 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아이를 바라볼 생각에 손은 떨려 멈추질 않았습니다. 늦으셨네요. 차가운 목소리가 현관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 아들의 아내 서지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저를 일개하인 취급하듯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속으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택안은 완벽할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값비싼 장식품들이 곳곳에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온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20년 전 우리 가족은 서울 외곽의 작고 소박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건설 자재상을 운영했는데 IMF 외환위기로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들 태준이는 겨우 4살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치마를 꼭 잡고 엄마 아빠 또 화났어요? 라고 물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태준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남편의 빚쟁이들이 우리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저는 태준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남편의 형, 강석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제발 태준이만이라도 맡아주세요. 저는 지금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됩니다. 형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태준이는 내가 키우마. 근데 자네는 정말 괜찮겠나?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 후의 생활은 악몽 같았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은 계속되었고 저는 이름도 주소도 바꾸고 멀리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설거지와 바닥 청소를 하는 고된 일이었지만 그럴수록 태준이 생각이 덜했습니다. 밤이 되면 태준이가 보고 싶어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태준이의 생일에 맞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석호 형님의 집을 지켜보았죠. 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그는 무럭무럭 자라 점점 남편을 닮아갔습니다. 16번째 생일, 태준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그 해에 저는 형님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제가 서둘러 피하려 했지만 그는 저를 알아보고 불렀습니다. 윤자야, 내가 맞구나. 형님, 태준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그래, 잘 지내.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아. 넌 어떻게 지내? 그렇게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태준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부는 서지연이라는 여성으로 대형 건설사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두 사람의 웨딩 사진을 보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올해 초
우연히 들은 소식이 저를 다시 서울로 이끌었습니다. 부산에서 일하던 식당에 서울에서 온 손님이 있었는데 그가 강태준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이 태준이의 아내 서지연일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저는 그 즉시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도와야겠다고. 비록 그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제가 누군지 알려줄 수도 없더라도 제 아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제일 먼저 한 일은 태준이의 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의 저택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는 분명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것은 태준이 집에 가정부가 퇴직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오랜 식당 일로 단련된 몸과 깨끗한 일 처리로 다행히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저택의 구석구석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넓은 저택은 마치 미로 같았고 각 방마다 태준이의 삶이 녹아 있었습니다. 특히 서재는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책장에는 경영서와 역사책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항상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태준이의 아내 서지연은 냉정하고 계산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고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차갑고 엄격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더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재를 청소하던 중 태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쪽 서류들 치우지 마세요. 중요한 계약서들이에요.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혹시 회사 일로 걱정이 있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이는 잠시 놀란 듯 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청소를 계속하며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블록 놀이를 할 때도 이렇게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준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서류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 책상에 올려놓으려다가 눈길이 멈췄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거액의 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고 그 계좌는 서지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서지연이 태준이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려 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아직도 청소 중이세요? 서지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네, 곧 마치겠습니다, 부인. 서지연은 천천히 서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책상을 둘러보다가 제가 방금 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내 서류군요. 내 서재에 두었어야 했는데.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서류를 봤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떨어진 서류를 주워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서류는 보지 않는 게 좋아요. 가정부가 알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그녀는 서류를 가지고 나가면서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서지연이 나가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태준이의 회사가 위험에 처한 이유를. 일주일 후 지하실 청소를 하던 중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태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과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석호 형님이 간직해둔 것들이었을 겁니다. 사진 속에는 4살배기 태준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웃음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넘기다가 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태준이를 안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태준이와 엄마라고 석호 형님의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지하실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태준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청소 중입니다, 사장님. 이 상자가 있어서. 태준이는 상자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삼촌이 간직했던 물건들이네요. 그는 다가와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진은 처음 보는데. 태준이는 사진 속 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스치는 듯 했습니다. 기억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사랑이 담긴 눈빛입니다, 사장님. 어머니께서는 분명 사장님을 많이 사랑하셨을 거예요. 태준이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떠나셨죠. 사랑했다면 어떻게 4살배기 아들을 두고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틀 후 저는 서지연의 방에 청소하러 갔습니다. 그녀는 외출 중이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장식품들과 고급 옷가지들이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값비싼 보석들이 놓여 있었고 침대 옆 테이블에는 명품 시계가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화장대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서랍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서 검은색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안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영과 만났다. 태준이 모르게 50억을 더 빼낼 방법을 의논했다. 해외로 도망갈 준비는 거의 끝났다. 이제 곧. 서지연은 회사 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영은 태준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부사장의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태준이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연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수첩을 서랍에 넣고 청소를 계속하는 척했습니다. 청소 다 됐나요? 서지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럼 빨리 나가세요. 휴식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서 그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수첩을 봤다는 것을 눈치챘을까요? 다음 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중 태준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회사 자금이 또 사라졌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사장님? 태준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누군가 내부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이대로면 회사가 무너질 거예요. 사장님, 제가 입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제 정체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서지연 부인께서 혹시 회사 일에 관여하시나요?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물을 맡고 있어요. 왜 물으시죠?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지연이 재물을 맡고 있다면 돈을 빼돌리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혹시 부인께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요. 태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일은 내가 해결해야 해요. 그때 서지연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태준이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눈을 좁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 회사 이야기뿐이야. 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서지연은 제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가정부가 왜 회사 이야기에 끼어들죠? 자기 일이나 신경 쓰는 게 좋을 텐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제가 먼저 여쭤봤습니다. 사장님이 걱정돼서. 걱정? 당신 같은 가정부가 뭘 안다고 걱정을 해요? 서지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번쩍 들려 제 뺨에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따기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태준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다시는 저희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세요. 서지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제 뺨은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제 가슴이었습니다. 제 아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순간 숨겨왔던 모성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다만 아드님을 걱정해서. 걱정? 당신 같은 가정부가 무슨 걱정을 한다는 거죠? 청소나 하세요. 그게 당신 일이니까. 서지연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태준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내가 화가 난 것 같아요. 요새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해서. 괜찮습니다, 사장님. 제가 선을 넘었네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서지연이 태준이의 회사를 망치고 그를 배신하려 한다면 제가 나서야 합니다. 증거를 찾아 태준이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저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이 될지라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저택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연은 아직 자고 있었고 태준이는 이미 회사로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서재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태준이의 노트북이 켜진 채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계좌 내역이 열려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것이 증거를 찾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트북을 살펴보니 지난 6개월간 거액의 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거래에 서지연의 디지털 서명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대놓고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급히 노트북의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이제 태준이에게 보여줄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증거를 보여주면 제가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었는지 의심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 제 정체까지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이가 일찍 귀가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를 대접하며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장님,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회사 자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준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정부시면서 어떻게 우리 회사 자금에 대해 아시죠?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입니다. 서지연 부인께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와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하시는 말씀인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태준이는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죄송합니다. 서재 청소 중에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을 걱정해서. 태준이는 한동안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이것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서지연 부인의 수첩에. 그때 문이 열리며 서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우리 둘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대화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어? 태준이는 급히 휴대폰을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나중에 얘기하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서지연은 제게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또 회사 이야기에 끼어들고 있었군요. 어제 경고했잖아요. 아니, 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 태준이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서지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출장이 있어. 기다리지 마. 서지연이 태준이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서지연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준이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서지연 부인은 지영이라는 여자와 함께 당신의 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녀의 수첩에서 봤습니다. 태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영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사장님, 제발 주의하세요. 부인을 믿지 마세요. 태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심의 씨앗은 심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지연의 방 앞을 지나다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다 준비됐어. 내일이면 모든 돈을 빼낼 수 있어. 태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 바보. 제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일이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태준이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저는 가정부입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오세요. 서지연 부인이 내일 모든 돈을 빼낼 계획입니다. 1시간 후 태준이가 급히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확실한 증거가. 저는 서지연의 수첩 사진과 노트북 화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들은 통화 내용도 전했습니다. 태준이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서재로 향했고 저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서지연이 서재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격렬한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태준이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저택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뭘 안다고 그래? 넌 항상 일에만 빠져 있었잖아. 나에겐 관심도 없었지. 서지연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훔쳐? 내 뒤에서 지영이랑 짜고? 그래, 그랬어. 너무 쉬웠다고. 넌 너무 순진해, 태준아. 저는 손을 떨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지연이 모든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태준이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서지연이 서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광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죠? 서지연은 주방으로 달려와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았죠? 스파이예요? 저는 그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서지연의 힘은 의외로 강했습니다. 놔주세요, 부인. 저는 그저 사장님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걱정? 아니, 당신은 뭔가 알고 있어요. 당신은
서지연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태준이의 엄마?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태준이가 서재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서지연은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보관한 사진들 내가 다 봤어요. 당신 사진도 있었죠. 젊었을 때 모습이. 얼굴이 변했지만 눈은 똑같아요. 그 눈빛.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제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준이를 걱정했던 거군요. 자기 아들이니까 버리고 떠났던 아들. 서지연의 말에 태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제 눈에서 진실을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어머니신가요? 태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태준아. 내가 내 엄마야. 태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그 순간에 응축된 것 같았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그 질문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태준아. 너를 더 나은 삶으로 보내기 위한 선택이었어. 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우리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 너를 그런 환경에서 키울 수 없었어. 저는 20년 전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빚쟁이들의 협박, 남편의 폭력, 그리고 태준이를 형님에게 맡기던 순간까지 내 삼촌은 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어. 그는 내게 좋은 교육과 안정된 생활을 줄 수 있었지. 그래서 난 물러났어. 태준이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돌아오셨어요? 20년이나 지났는데 널 지켜보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됐어. 서지연이 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서지연은 비웃으며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난 이미 해외 계좌로 돈을 다 옮겼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동안에 태준이는 서지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져갔든 난 다시 일으킬 수 있어. 하지만 너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서지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난 이미 짐을 쌌어요. 지영이도 기다리고 있고 우린 오늘 밤 이 나라를 떠날 거예요. 그녀는 돌아서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서지연 씨, 당신을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준이는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가정부, 아니, 어머니가 보여주신 증거를 토대로 서지연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갔고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이와 저는 거실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니. 태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태준아.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선택하신 이유를 저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걸. 태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셨으니까.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주버님이 마지막에는 진실을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태준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널 다시 찾아오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이미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고, 내가 나타나면 다시 혼란을 줄까봐. 그래도 연락이라도 해주셨다면. 미안해, 태준아. 정말 미안해.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정부로서의 역할은 끝났으니까요. 태준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디 가실 거예요?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아. 태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이제 서로를 찾았는데 또 헤어지자고요? 하지만 내 삶에 갑자기 끼어들 수는 없잖아. 넌 내 삶이 있고. 태준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직 어머니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을 한 번에 메울 수는 없겠지만 천천히 시작해봐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이는 조심스럽게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도망치지 마세요. 제 곁에 있어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덜어지는 듯 했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온 죄책감과 후회, 그리움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마워, 태준아. 내가 나를 받아들여줘서.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그의 품은 이제 어린아이의 그것이 아니라 성인 남자의 강하고 든든한 품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지연의 체포 이후 태준이의 회사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약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고 그 돈을 되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는 밤낮 없이 일했고 저는 그가 쉴 수 있도록 따뜻한 식사와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태준이가 늦은 저녁 시간에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내 아들을 위한 거니까 고생이 아니지. 오늘은 어땠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자금을 더 유치했어요. 그리고 서지연이 빼돌린 자금 중 일부를 추적해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이의 회사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서지연과 공모자들이 빼돌린 자금 중 많은 부분을 되찾았고 새로운 사업 파트너들도 생겼습니다. 태준이는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회사를 운영했고 모든 재정 결정에 있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태준이가 어느 날 저녁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어떤 계약인데? 해외 건설 프로젝트예요. 이 계약 덕분에 회사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태준아. 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 태준이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여러 번 포기했을 거예요. 회사가 무너지고 아내의 배신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넌 잘 견뎌냈어.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준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힘이 됐다니. 그동안 제가 그를 위해 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 적었는데 그는 제 존재만으로도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튿날 아침 태준이가 출근하기 전에 저는 그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속에서 찾아낸 태준이가 4살 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어릴 때 그린 거야. 엄마랑 아빠랑 태준이가 함께 있는 그림. 태준이는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서툰 크레파스 선으로 그려진 세 사람의 모습, 그 위에 사랑해요라고 적힌 글씨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간직하고 계셨어요? 내가 석호 형님 집으로 가던 날 내가 몰래 가져왔어. 이걸 보면서 내 생각을 했지. 태준이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이걸 제 사무실에 걸어둘게요. 이후로 저희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태준이는 저에게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물었고, 저는 그에게 그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 석호 형님과의 관계 등을 들려주었죠.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태준이는 자신의 과거를 하나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느 날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고통스러웠지만 좋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정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 우리가 만났을 때 내 아버지는 큰 꿈을 가진 청년이었지. 하지만 사업 실패 후에 많이 변했어. 술에 의존하게 되고 폭력적으로 변했지.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삼촌에게 맡기셨군요. 그래.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면 너는 아마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거야. 그건 내가 원하지 않았어.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어머니. 어머니의 선택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이 가요.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었어, 태준아. 태준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 긴 이별은 끝났어요. 앞으로는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요. 서지연은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준이에게는 큰 상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아픔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주버님의 유품 중에서 저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윤자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자 씨에게, 만약 윤자 씨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태준이와 재회했다는 뜻일 테고, 그래서 기쁩니다. 내가 그동안 태준이에게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태준이에게 부모가 그를 버리고 떠났다고 말한 것, 그리고 부모가 죽었다고 말한 것, 모두 내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고백하자면 나는 태준이가 자라면서 점점 엄마를 닮아가는 걸 보며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그가 엄마를 찾아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태준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윤자 씨 덕분에 좋은 사람으로 자랐어요. 내가 떠나기 전 태준이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부모가 그를 사랑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보내야 했다고. 태준이가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가 진실을 알고 있기를 바랬습니다. 윤자 씨,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이 준 선물 덕분에 내 삶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강석호.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아주버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태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잘못되었지만 그 마음만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를 보니 삼촌도 참 복잡한 마음이셨나 봐요.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도 아주버님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그분들도 너를 정말 사랑했어. 두 분 모두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거네요.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는 함께 아주버님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묘소는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삼촌은 자연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을 선택했죠.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주버님, 이제서야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이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버님 덕분에 태준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어요. 태준이도 묵묵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삼촌, 제가 어머니를 찾았어요. 삼촌이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는 저를 너무 사랑하셨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묘소를 떠나기 전 태준이는 아주버님의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삼촌, 걱정 마세요. 저와 어머니는 이제 서로를 의지하며 잘 지낼 거예요. 삼촌이 저에게 주신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돌아오는 길 태준이는 차 안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제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난 이미 내 집에 살고 있잖아. 아니요, 지금은 어머니가 가정부처럼 머무르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제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살아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라 태준이의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는 회사 직원들에게 저를 소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재회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태준이의 친구 민수는 특히 저희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왔고 저는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민수는 지영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윤자 어머님, 태준이가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훨씬 밝아졌고 일에도 더 열정적이에요. 민수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구나. 네, 어머님이 돌아오신 후로 태준이는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를 찾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이 태준이에게 위로가 되었다니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태준이의 권유로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건강검진도 받았고 그 결과 고혈압이 발견되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태준이는 제 건강을 매우 걱정했고 저는 그의 따뜻한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돌볼 차례예요. 그동안 혼자서 고생하셨으니까. 태준이가 약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연이라는 여성으로 태준이 회사의 홍보팀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따뜻한 성품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태준 씨에게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 태준이가 뭐라고 하던? 어머님이 얼마나 용기 있고 강한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태준 씨를 사랑하시는지요. 저는 그녀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태준이가 저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 주연은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왔고, 저는 그녀와 함께 요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서지영과는 전혀 다른 타입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여성이었고, 태준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태준 씨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어머님과 재회한 후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 나도 태준이가 행복해 보여서 기쁘구나. 저도 태준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옆에서 많이 도울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태준이와 주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태준이가 저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기쁨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주연이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정말 기쁘구나, 태준아. 주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어머니가 주연이를 좋아하신다니 다행이에요. 저도 주연이가 정말 좋아요. 서지연과는 달리 태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지연의 이름은 여전히 그에게 상처였습니다. 주연이는 따뜻한 사람이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여. 네, 저도 그래요. 이번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태준이의 어머니로서 처음으로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연의 부모님과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결혼식 당일 태준이는 신랑 정장을 입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보이나요? 너무 멋있어, 태준아.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아버지요? 그래, 내 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정말 멋있었어. 높은 콧대와 깊은 눈매가 꼭 닮았어. 태준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가장 감사한 건 어머니가 제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어머니를 모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는 부드럽게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울지 마세요, 어머니. 오늘은 행복한 날이니까요. 결혼식은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주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웠고 태준이의 눈은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으로 빛났습니다. 그들이 네라고 대답하고 키스할 때 모든 하객들은 기쁨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피로연 중 태준이가 마이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어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4살 때 저를 보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 가장 가슴 아픈 선택이었지만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어머니는 다시 제 삶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를 구하기 위해서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약간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모든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연도 제 옆으로 와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정말 존경해요. 앞으로 좋은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결혼 후 태준이와 주연은 저택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들만의 공간을 주기 위해 따로 나가려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제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모두 한 가족이에요. 함께 살아요. 주연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새로 시작하는 부부에게 방해가 될까봐. 전혀요. 오히려 어머님이 계셔야 이 집이 더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게 되었고 저택은 점점 더 따뜻한 가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주연은 요리를 잘했고 저는 그녀에게 태준이가 좋아하는 음식과 저의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어머님,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 다만 정성을 담아서 끓이는 거지.
어머님처럼 요리를 잘하고 싶어요. 태준 씨가 어머님 음식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이와 주연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연이 얼굴이 창백한 채로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주연아, 괜찮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어머님,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기쁨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말? 확실해? 아직 병원에 가보진 않았지만 증상이 그래요. 어서 병원에 가봐야겠구나. 내가 같이 갈까? 주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고 주연의 임신이 확인되었습니다. 약 6주 정도 된 임신이었습니다. 어머님, 태준 씨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깜짝 파티를 해볼까? 태준이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이 가는구나. 우리는 그날 저녁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식탁 위에는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를 놓아두었습니다. 태준이가 퇴근 후 식탁에 앉았을 때 처음에는 그 신발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메뉴가 특별하네요. 무슨 날인가요? 주연과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뭐가 보이지 않아? 태준이는 테이블을 둘러보다가 작은 아기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몇 초간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설마. 주연이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주 됐어요. 태준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연을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가 된다고? 네. 우리 아기예요. 태준이는 주연을 안은 채로 빙글빙글 돌았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저택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 태준이는 제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할머니가 되시네요. 그래, 정말 믿기지 않는구나. 기쁘세요? 당연하지.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니? 태준이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기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할머니, 아빠, 엄마. 모두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테니까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태준이에게 주지 못했던 가족의 사랑을 이제 태준이는 자신의 아이에게 넘치도록 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주연의 임신은 모두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태준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주연은 임신 중에도 건강을 잘 챙겼습니다. 저는 주연의 건강을 살피며 임신 중 주의사항과 좋은 음식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임신 5개월째 태준이와 주연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기의 성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봉투에 넣어 집으로 가져왔고 저와 함께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같이 열어봐요. 태준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중요한 순간을 나와 함께 하고 싶니? 당연하죠. 어머니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세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카드가 있었고 분홍색 글씨로 여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구나.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손녀가 생긴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니?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좋은 이름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자아이라. 밝고 희망찬 의미의 하은은 어떨까? 하은. 좋은 이름이네요. 주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온 은혜 같은 아이라는 뜻도 있고 발음도 예쁘고 저도 좋아요. 강하은. 정말 예쁜 이름이에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 구성원 하은이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태준이는 아기 방을 꾸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저와 함께 쇼핑을 다니며 아기용품을 구입했고 방 벽지부터 가구까지 모든 것을 직접 골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릴 때는 어떤 색을 좋아했어요? 노란색이었어. 해바라기처럼 밝은 노란색. 그럼 하은이 방도 노란색으로 꾸며볼까요? 좋은 생각이야. 밝고 따뜻한 느낌이 들겠구나. 하은이는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겨울에 첫 눈이 내리던 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준이가 급히 전화를 해서 주연이 진통이 시작되었다고 알렸을 때 저는 생각보다 침착하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주연은 이미 진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연의 손을 잡고 있었고 저는 둘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첫 아이라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주연아, 깊게 숨을 쉬고 힘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 6시간의 진통 끝에 하은이의 첫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2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태준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고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어머니, 하은이를 안아보세요. 태준이가 작은 아기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은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아직 부어있는 눈. 그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안녕, 하은아.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저는 부드럽게 하은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하은이가 작은 손을 움직여 제 손가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 작은 접촉에 제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태준이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참 영특하구나. 주연은 출산 후 휴식을 취했고 태준이와 저는 신생아실 앞에서 하은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하은이는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자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은 완벽해졌어요. 태준이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었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태준아. 이건 모두 내 덕분이야. 내가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줬으니까. 태준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하은이가 자라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어머니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희생에 대해. 그럴 필요 없어. 그저 하은이에게 사랑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해. 하은이가 집에 오게 되었을 때 저택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밤에는 아기 울음소리로 깨기도 하고 낮에는 모두가 하은이 돌보기에 바빴지만 그 모든 순간이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하은이를 돌보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태준이와 주연이 일하는 동안 저는 하은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주고 아기 마사지도 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었습니다. 비록 하은이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따뜻한 목소리와 손길을 느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가 귀가한 후 저는 그에게 하은이를 안겨주었습니다. 아빠의 품에 안긴 하은이는 편안한 표정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행운아예요. 이렇게 다시 어머니를 만나고 좋은 아내도 있고 이제 하은이까지. 그래, 우리 모두 행운아야. 서로를 찾았으니까. 태준이는 잠든 하은이를 바라보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후회하는 일이 있으세요? 그때 저를 보내셨던 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회는 없어. 그건 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 다만 아쉬움은 있지. 내가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이제는 그런 아쉬움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은이가 자라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서지연의 따기 한 번이 저와 태준이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모자를 다시 이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삶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결국 진실과 사랑은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태준이가 하은이를 아는 채 말했습니다. 그 말은 20년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태준아. 그리고 하은이도. 저는 태준이와 하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